2부 독립성, 유연성, 자유로움. 마치 주머니 속의 현금 지급기 같다. 미국에서 우버, 에어비앤비, 메커니컬 터크 같은 웨브사이트를 통해 약간의 소득이라도 올리는 성인의 비율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무려 47배 증가해 미국 성인 인구 중에 약 4%에 달했다. 긱 경제가 탄력을 받자 실리콘밸리는 그로 인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굳게 확신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멋진 것이 되리라고 굳게 확신하거나 적어도 그런 확신을 가지려고 했었다. 사실 이것은 기술업계의 전형적인 반응이다. 기술업계는 뭐든 무턱대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 의도치 않게 큰 웃음을 주는 일도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주문형 주요 스타트업 위퓨얼의 홍보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었다. 이제는 생활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굳이 차를 타고 꽉 막힌 도로를 뚫고 가서 100년도 더 된 의식을 행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차에 기름을 넣는 것입니다. 기름 넣는 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이라면 어디 차 타고 다니겠나? 긱 경제에 뛰어든 대부분의 사업가는 확실히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잘 모른다. 그러나 기술 전문 매체의 관심을 끌어 투자금 유치에 힘을 얻는 기업을 보면 무명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에 비해 보통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는 이야기를 한다. 당신은 아직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정신건강, 사생활보호, 선거, 샌프란시스코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집중 조명되기 전이었다. 또한 기술이 긍정적인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야심찬 선언이 요즘처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로 취급되기 전이었다. 우버도 2014년에 이와 비슷한 시각에서 자사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운전자를 완전히 자립적인 사업가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트래비스 켈러릭 CEO는 아마도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드디어 일에 삶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삶에 일을 맞추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아가 세계 창업가 정상회의 무대에서는 우버가 일종의 사회보험이라고까지 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버가 도시의 안전망과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청중에게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가정해 보라고 했다. 그러면 그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이제는 버튼 하나 누르고 바로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논리로 무장한 긱 경제 사업가들은 마치 태엽을 돌리면 사전에 저장된 문장 몇 개를 재생하는 인형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사람들이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폭넓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각자가 열정을 느끼는 것에 맞춰서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생활 방식에 맞춰서 점점 더 유연하게 경력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 최대 프리랜서 중개 사이트인 업워크의 스테판 카스리얼 CEO가 2015년에 보도자료를 통해 전한 메시지이다. 긱경제 청소업체 핸디의 오이신 할라한 CEO도 같은 해에 와이어드 칼럼에서 용역 제공자들이 기존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소득 기회와 유연한 조건의 매력을 느끼고 앞다퉈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내가 음식 배달업체 그룹허브의 스탠치아 CEO에게 배달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게 회사의 어떤 면에서 이득이 되는지 묻자 그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배달원들이 원하는 유연성이 보장됩니다. 라고 말했다. 영국 최대 택배업체 허미스의 캐럴 우드헤드는 자사의 노동자들이 달리 생계수단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들은 유연성을 원하고 하루에 몇 바퀴를 돌고 몇 시간을 일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직원으로 고용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긱 경제와 관련해 어떤 비판이나 의문이 제기되든 간에 하나같이 유연성 운운하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 경영자들의 말마따나 노동자들 사이에서 9시부터 5시까지 회사에 매여 있는 것만 직업이라는 인식이 점점 희미해진 것은 사실이다.
직업이란 모름지기 1년 내내 주 5일씩 일하는 것이라는 통념은 남자가 돈을 벌어오고 여자가 살림하는 게 이상적인 가정의 형태로 여겨졌던 시대의 산물이지만 그 같은 남녀의 역할 부담은 이미 오래전에 많은 미국 가정의 현실과 동떨어진 게 됐다. 이 책을 쓰는 지금은 미국 기혼 여성의 70%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여성이 주부양자인 가정도 40%나 되는 만큼 예전처럼 남녀의 역할이 나뉜 가정을 보기가 더더욱 어려워졌다. 이는 곧 대부분의 가정에서 무보수에서 풀타임으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뜻이며 이런 시대에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직업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거기에 맞추자면 보통은 한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 2사람이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는 직업 2개와 집에서 살림을 챙기는 직업 1개 등 총 3개의 직업을 분담해야 한다. 한 부모 가정이라면 한 사람이 이 두 유형의 직업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에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그간 업무 유연성이 커지거나 노동시간이 단축됐을까? 아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노동 강도가 더 세졌다. 유엔 국제노동기구가 1999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1990년대 미국인의 노동시간 증가 양상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미국 국민이 다른 어떤 산업국가의 국민보다 노동시간이 많다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고강도 노동 문화로 악명 높은 일본보다도 많았다. 풀타임 직업은 자녀 양육에만 지장을 주는 게 아니라 취미, 봉사활동, 자기개발의 기회마저 앗아가기 일쑤이다. 특히 자기개발은 기술 발전에 맞춰 그와 관련된 능력을 갖춰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날로 중요해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툭 까놓고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싫어하며 늘 더 나은 일을 꿈꾼다. 2011년에서 2015년 갤럽 연내 조사에서 미국 노동자 중 약 70%가 직장에서 열의를 못 느낀다고 대답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긱경제가 주는 유연성은 분명히 매력적이다. 2013년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긱경제는 또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할 것처럼 보였다. 방금 말했다시피 많은 노동자가 고강도 노동을 하면서 그 밖의 의무도 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도 많았다. 미국의 실업률이 2009년 10월에 10%로 정점을 찍은 후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2014년 1월에도 여전히 6.6%나 됐다. 미국의 불평등 지수는 192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언론은 긱경제가 다른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수시로 보도하면서 그것으로 실업 문제가 해결되리란 주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입장에서부터 믿습니다. 급 열광에 이르는 반응을 보였다. 후자에 속하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이 사업가들이 우리 경제에 닥친 화를 극복할 유일한 해법은 아니지만 해법의 일부인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썼다. 2013년 포브스 표지 기사는 공유 경제와 긱경제에 의해 수많은 사람을 파트타임 사업가로 변신시키는 조용한 경제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기술 전문 기자와 블로거들은 그동안 기업가들의 낙관주의에 너무 오랫동안 심취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대부분 믿습니다. 파였다. 2013년에 기술 전문 블로그 벤처비트는 사직서를 내고 공유경제에 합류하지 않겠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 기사를 쓴 기자가 만난 사람은 차량 호출 앱 리프트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동시에 태스크래핏을 통해서도 잡다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P2P 숙박 중개 사이트 에어비앤비에도 아파트를 숙소로 올렸다.
기자는 이 세 가지의 합산 수익이 풀타임으로 일할 때보다 많다. 더욱이 직접 회사를 세우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사업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고 있다라고 다분히 호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기사의 결론은 실리콘밸리의 비전과 딱 맞아 떨어졌다. 2013년을 기점으로 풀타임 직장과 결별하고 더 유연한 노동을 추구하며 한꺼번에 여러 개의 공유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리라는 예감이 든다. 그런 성공담을 근거로 노동의 미래를 전망하는 게 그리 심한 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프로그래머, 변호사,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물론이고 의사까지 포함해서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주문형 앱이 속속 출시되고 있었기에 더더욱 그렇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파하드 만주는 2015년 1월에 이렇게 썼다. 우버로 대표되는 앱 기반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노동 환경과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람이 당장 우버 기사가 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노동의 우버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조만간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현실로 닥칠지 모른다. 우버로 인한 택시업계의 변화 양상에서 보듯이 신기술은 종래의 다양한 직업을 여러 개의 일감으로 토막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배정되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 이때 임금은 수요와 공급의 역동적 작용에 의해 책정되는데 모든 노동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꾸준히 추적되고 평가되면서 고객 만족이라는 때로는 가혹하기까지 한 척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온라인을 이용한 프리랜서 업무 중개가 혁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초의 프리랜서 중개 사이트 2개가 이미 10년도 더 전인 1999년과 2003년에 개설됐으니 말이다. 하지만 땡땡땡계의 우버가 확산되면서 신기술을 이용해 노동자를 관리하고 업무를 조율하는 방식이 확실히 자리 잡았다. 업워크 같은 기존의 웹사이트도 곧 주문형을 표방하는 웹사이트를 모방했다. 예전처럼 의뢰인이 구인 게시물을 올리면 수동적으로 노동자들의 응답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곧장 적당한 노동자에게 이를 배정해주는 기능을 도입한 것이다. 업워크의 셰인 킨더 상품 부사장은 인터뷰에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주문형 모델로 전환 중입니다. 정보를 입력하면 즉각적으로 그 일을 할 자격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프리랜서와 연결되는 시장에 진입하고자 합니다. 킥스터처럼 특정 유형의 업무를 중개하는 스타트업은 이미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었고 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같이 일할 프리랜서를 유치했다. 콘서스라는 회사는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제작 대행 등의 서비스로 기업 고객에게 완벽한 온라인 거래 경험을 제공했다. 이 회사의 그래픽 디자인 대행 서비스는 시간당 $29, 조사 대행 서비스는 시간당 $35에 이용할 수 있었다. 고객이 지금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콘서스는 즉시 적당한 프리랜서를 찾아 프로젝트를 배정했다. 학계에서는 주문형 노동자라는 개념을 여기서 더 확장한 사례도 나왔다. 스탠퍼드에서 긱 노동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복잡한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 단계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에 적합한 프리랜서를 기용해서 프로젝트를 넘겼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범적으로 구성한 팀 중 하나는 냅킨의 신규 앱의 디자인을 간단히 작성해서 실제 작동 가능한 시제품을 만들고 사용자를 모아 테스트까지 하는데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비영리 연구조직 미래연구소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자동으로 프리랜서 작업을 배정하는 ICEO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포천 50대 기업 중 한 곳에 대한 124쪽 분량의 연구 보고서 작성을 주문하자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집필자, 편집자, 교정자, 사실 확인자를 기용해 평소 같았으면 몇 주가 걸렸을 보고서를 단 사흘 만에 완성했다. 품질 검사와 인력 관리 역시 프리랜서에게 배정되므로 연구진이 굳이 프로젝트를 관리할 필요도 없었다. 또 한편으로는 오데스크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기용된 독립계약자가 오데스크를 통해 독립계약자들을 기용할 것이라는 작업을 처리한 고차원적인 사례도 있다.
상황이 이러니 앞으로는 아무리 복잡하거나 다수의 협업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해도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의뢰가 가능한 세상이 오리라는 상상을 하기가 점점 더 쉬워졌다. 직업이란 모름지기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완전히 소멸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급상승하면서 긱경제 스타트업의 평가 가치 역시 급상승했다.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우버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17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를 기점으로 긱경제에서 평가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일명 유니콘 기업이 더욱 많이 배출되리라는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긱경제 기업 중 대다수가 이제 막 첫발을 뗀 단계에 불과했지만 그중 일부는 이미 중요한 이정표를 통과하며 장래가 촉망됐다. 1인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배달 서비스 업체 포스트메이츠는 2014년에 영업지역이 20개 도시를 돌파했고 얼마 후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같은 거대 브랜드와 제휴했다. 식료품 배달업체 인스타카트는 2014년에 조만간 매출액이 1억 달러를 돌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0배나 증가한 금액이었다. 핸디는 28개 도시로 영업지역을 확대하고 청소원 5,000명을 유치했다. 이 회사의 주간 매출이 100만 달러를 넘어서자 이를 보도한 테크크런치는 오이신 할란 CEO의 말을 빌려 청소원들은 이 일이 주머니 속의 ATM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라고 말했다. 긱경제 프리덤 직장을 그만두고 킥스타를 통해 프리랜서로 변신한 커티스는 아침 일찍 노트북을 들고 스타벅스로 가는 것만 고집하지 않았다. 그는 기왕이면 다양한 곳을 이용해보자는 생각으로 아파트 근처에서 와이파이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카페를 여기저기 찾아다녔다. 가끔은 도서관에도 갔고 공원이나 술집에서 일할 때도 있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곳을 돌아다니며 일할 수 있어서 좋았다. 프리랜서로 전업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커티스는 직장을 다닐 때처럼 월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를 벌었다. 그뿐 아니라 낮에 헬스장에 다녀오고 점심시간에 여자친구를 만나고 휴가도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었다. 그에게는 긱경제로 인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실리콘밸리의 설명이 더할 나위 없는 진실로 들렸다. 9시부터 5시까지 직장에 매여 있을 때에는 데이터 마이닝 업무를 제외한 모든 것이 못마땅했다. 사내 정치가 만연했고 답답한 위계 질서 때문에 의견 하나 개진하려 해도 수많은 사람을 거쳐야 했으며 승진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면 회사 안에서 영업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긱스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프로젝트를 맡아서 잘 끝내기만 하면 등급이 올랐다. 긱스타에서는 이것을 카르마 점수라고 불렀는데 성공적으로 완수한 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점수도 높아졌다. 그리고 점수가 높아지면 긱스타 알고리즘의 신뢰를 받아 더욱더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었다. 말하자면 종래의 직업과 달리 일만 잘하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착착 승진이 되는 셈이었다. 거의 모든 긱경제 기업이 이와 유사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다. 우버는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기사를 5점 만점의 별점제로 평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승객도 기사도 똑같이 승객을 평가했다. 긱경제 청소업체 핸디도 5점 별점제를 썼다. 업워크는 고객이 남긴 별점과 후기가 노동자의 프로필에 표시되게 했다. 긱경제 기업은 노동자와 교분이 있는 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통해 노동자에게 보상과 처벌이 주어졌다. 처벌의 한 종류인 활동 정지는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긱경제식 해고에 해당했다. 이런 시스템에는 고객의 평가가 편견 속에 이루어지거나 일부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의적이라 여겨질 소지도 있기는 했지만 커티스에게는 킥스타의 시스템이 잘 맞았다. 그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일을 맡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점점 더 흥미로운 일을 맡게 되었다. 작업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종종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도 했다. 물론 커티스가 새롭게 영위하고 있는 긱경제적 삶에도
단점이 없지는 않았다. 그는 딱 일한 만큼만 돈을 받았다. 회사에 다닐 때는 근무 시간에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 좀 놀더라도 월급을 똑같이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3월에는 어느 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법정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느라 일주일치 벌이를 날렸다. 미국 연방법에는 이런 경우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 하지만 미국 노동자 중 80% 이상이 그리고 미국의 전문직과 관리직 중에는 81%가 배심원으로 법정에 출석하느라 일을 못해도 임금을 받는다. 독립계약자인 커티스는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없었다. 그래도 이런 단점은 그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였다. 커티스는 매달 킥스터를 통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앞서 저축해놓은 1년치 생활비는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배심원이 되어 일을 좀 못했다고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다만 다음 달에 일을 좀 더 많이 하긴 해야 했다. 공짜 간식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없어졌다는 점은 긱경제를 통해 자유를 얻고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니었다. 4월이 되어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한 지도 7개월쯤 되자 커티스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다고 지금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게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봐요. 스타트업은 월급도 더 적고 회사 지분을 받는다고 해봤자 사실상 별로 가치가 없거든요. 나는 드물긴 하지만 우버처럼 기업 가치가 $100 이상으로 뛰어서 지분을 갖고 있는 초창기 직원들이 순식간에 백만장자가 된 사례도 있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커티스는 희박한 확률의 한 방을 노리느니 그때그때 돈을 잘 받는 게 더 좋다고 했다. 그에게는 프리랜서가 잘 맞았다. 이게 바로 긱경제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긱경제의 위상이었고 커티스는 긱경제가 실제로 훌륭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웨이터 시절 에이브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부침성 있고 싹싹했고 겉으로나마 자신만만한 척 행동하는 게 큰 강점이었다. 그런 성격이 우버 기사로 일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 그는 차 안에서 흘러간 가요를 틀고 모든 승객에게 껌을 권하고 가끔은 위스키도 권했다. 그는 손님들이 원한다면 어지간한 건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뒷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면 난 그러라고 해요. 난장판만 만들지 않는다면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라고 말했다. 에이브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에는 승객들이 뒷좌석에서 춤을 추는 동안 에이브가 운전석에서 비트에 맞춰 까딱까딱 고개를 흔드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이것을 우버가 만든 차이라고 표현했다. 우버는 승객이 기사를 지정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에이브는 일명 기사 저격이라고 해서 자신과 죽이 잘 맞는 승객이 그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일단 승객이 앱으로 탑승을 요청하기 전에 에이브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에이브가 오면 그의 차에 타고 난 다음에 앱으로 차량을 호출했다. 당연하게도 에이브가 가장 가까이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 승객이 배정됐다. 에이브는 주로 밤에 영업을 뛰었고 주로 영업을 시작하는 곳은 처음에 친구가 우버 앱으로 일하는 법을 보여주겠다며 데리고 갔던 인기 클럽과 술집이 즐비한 거리였다. 고객은 대부분 취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는 나도 그게 좋아요. 쉽게 친해질 수 있잖아요. 라고 말했다. 고객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듯하다. 그가 보여준 메일에서 그의 우버 점수는 5점 만점 중 4.9점이었다. 우버는 그를 영입한 친구에게 줬던 혜택을 그에게도 똑같이 제시했다. 그의 추천으로 우버에 합류한 기사가 20번째 운행을 마치면 그에게 보너스로 $200가 지급된다고 했다. 에이브는 사람들을 영입해본 경험이 많았다. 비록 그중 대부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피라미드 조직이긴 했지만 말이다. 진에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나 우버 기사로 영입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우버는 실제로 돈을 주는 기업이라는 데 차이가 있었다. 2015년 4월에 에이브는 페이스북에 우버 프리덤이라는 페이지를 개설하고
우버 기사로 살면서 느끼는 짜릿함을 이야기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추천인 코드로 우버에 가입하기를 바라며 코드를 홍보했다. 에이브가 처음 올린 영상은 자신의 닛산 알티마 뒷좌석에 커다란 개를 태우고 가는 것이었다. 그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분은 이번에 처음 우버를 이용하시는 웨일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제가 별점 5점 드릴게요. 진에서 배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신봉하는 그는 다른 페이스북 이용자들도 자신을 따라 새로운 우버식 삶을 살고 싶어 할 것으로 굳게 믿었다. 크리스티의 남편이 네슬레 공장에서 해고된 후 2년이 지났다. 그동안 그는 학업을 재개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구할 수가 없었다. 같은 시기에 크리스티는 메커니컬 터크에서 돈을 버는데 도가 텄다. 2011년과 2012년에 이 플랫폼에서 연간 4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세전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메커니컬 터크의 다른 노동자들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소득이었다. UN 국제노동기구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크리스티 같은 크라우드 노동자는 평균 소득이 시간당 1에서 5.5달러이고 그중 40%가 크라우드 노동을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었다. 메커니컬 터크 노동자의 시간당 소득 중간값은 미국 거주자가 4.65달러였고 인도는 1.65달러였다. 크리스티는 주간 40시간 노동을 한다고 쳤을 때 시간당 20달러 정도를 벌었다. 이렇게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린 비결은 좋은 작업을 찾는 요령을 터득하고 그런 작업을 한층 쉽게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메커니컬 터크에 이제 막 입문한 사람은 작업 완료 건수가 부족해서 효율이 좋은 작업에 지원할 자격이 안 된다. 그나마 맡은 작업도 아무런 전략 없이 수행할 뿐 작업 효율을 올리는 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무능력자나 다름없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나도 그랬기 때문이다. 메커니컬 터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하루 날을 잡고 직접 작업을 맡아서 해본 적이 있다. 메커니컬 터크는 아마존에서 내놓은 여타 상품과 달리 세련미가 전혀 없다. 꼭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게시판처럼 구닥다리 느낌이 나는 게 아마존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떨어지는 상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사이트에서 쓰는 용어로 인간지능 작업이라는 목록이 뜬다. 여기서 정렬 기능을 통해 자신의 자격 요건, 예를 들면 거주국가나 기존 작업 완료 건수에 맞는 작업을 찾을 수 있다. 35초 분량 녹음분의 녹취록 작성 같은 짧은 설명이 곁들여져 있는데 이를 보고 원하는 작업을 선택한 후 플랫폼 내에서 작업을 완료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수가 지급된다. 계정을 만드는데 5분이면 충분했고 내 요건에 맞는 작업도 몇 분 만에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1달러를 벌기까지 거의 1시간이 걸렸다. 내가 선택한 작업은 대부분 학술 연구용 설문지에 답하거나 사물에 라벨을 다는 것이었다. 그중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라벨 달기였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연구자가 알고리즘에게 사물을 분간하고 명칭을 인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올린 것이었다. 나는 수백 장의 동물 사진을 한 장씩 보고 라벨을 달았다. 똑같은 동물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찍은 사진 5장이 한 세트였다. 각 사진에는 11페이지 분량의 라벨이 있었으므로 한 세트를 마치려면 클릭을 55번을 해야 했다. 그 한 세트에 주어지는 보수가 0.05달러였다. 몇 세트를 했더니 제발 조류사진만 나왔으면 싶었다. 조류사진은 주로 야외에서 한 마리씩 찍은 것이라서 내 라벨 창고에 있는 침대, 사람, 창문, 탁자, 공 등의 대부분의 라벨을 달 일이 없었다. 그냥 새만 드래그하면 됐다. 그런데 자동차 조수석에 탄 개 사진이라면 자동차, 거울, 개, 사람을 드래그해야 했다. 하필 그 사람이 전화라도 받고 있으면 휴대전화도 선택해야 했고 도로에 오토바이가 있다면 오토바이도 선택해야 했다. 새는 라벨 하나면 되니까.
몇 초나마 귀한 시간을 절약하고 화면을 넘기느라 고생하는데 귀한 손목의 수고도 줄일 수 있었다. 2시간쯤 지나자 눈앞이 핑핑 돌면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졌다. 그때까지 내가 완료한 세트는 65개로 시간당 1.5달러를 번 셈이다. 이렇게 보면 4만 달러라는 크리스티의 수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준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스티에게 특히 수익성이 좋은 일감을 주는 사람은 연속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을 한꺼번에 수백 수천 개씩 올리는 의뢰인들이었다. 크리스티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런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분류 작업이라고 한다면 2번의 마우스 클릭이 필요한 것을 키보드를 한 번 누르는 것 Y 또는 B로 대체했다. 항목 1개를 분류하는데 10초가 걸리고 사진 한 장당 0.03달러를 받는다면 1시간을 일했을 때 10.8달러를 벌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더 복잡하고 보수가 더 좋은 작업도 있었다. 일례로 웹사이트에 올릴 제품 설명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 문단에 1.5달러씩 받았다. 그래서 1문단을 작성하는데 5분이 걸린다고 하면 시급이 18달러가 되었다. 관건은 그런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면서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었다. 터커 네이션에는 메커니컬 터크의 보수가 좋고 한꺼번에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일감이 올라오면 서로 알려주는 게시판이 있었다. 크리스티는 그런 일감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좋은 일감이 신규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보수와 자격 요건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만약 보수가 0.05달러이고 그녀가 요건을 충족하는 일이 올라오면 컴퓨터가 띵 하는 소리로 알려줬다. 보수가 0.05에서 0.25달러이고 그녀가 요건을 충족하는 일이 올라오면 빨래를 마친 세탁기의 완료음과 비슷한 소리가 났다. 보수가 0.25달러 이상이면 사이렌이 울렸다. 크리스티는 집안 어디에 있든 간에 신호음이 울리면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다. 메커니컬 터크에서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고임금 작업을 따내기 위해 경쟁 중이었고 누구든 먼저 지원하는 사람이 임자였다. 크리스티는 밤에 남편을 깨우지 않고 신호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작업실에서 잘 때가 많았다. 좋은 일감은 주로 신호음을 통해서 포착했고 자신에게 배정되어 대기 중인 작업 건수를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항상 최대치인 25개로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채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작업을 완수하려고 미친 듯이 일했다. 그녀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일감 중 하나는 아마존 질의응답 서비스에 등록된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다. 이런 작업은 15분마다 대량으로 등록됐는데 2가지 측면에서 좋은 일감이라 할 수 있었다. 첫째는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다. 크리스티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빨리 답할 수 있도록 답변을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해놓고 5분 만에 수백 개의 질문을 처리했다. 둘째는 아마존에서 일 처리를 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매달 사용자에게 가장 많은 엄지척을 받은 답변자에게 몇백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질문 하나당 받는 돈은 몇 센트에 불과할지 몰라도 이 보너스는 컸다. 크리스티는 이런 일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신호가 울리면 5분 만에 모든 질문을 처리하고 10분을 기다렸다가 다시 질문이 올라오면 처리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일했다. 아마존에서 의뢰하는 작업 중에서 그녀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찍은 상품의 사진을 올리면 아마존에서 똑같은 상품을 찾아주는 일이었다. 그 취지는 소비자에게 가격 비교를 유도하는 것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아마존 앱에 탑재된 그 기능을 애초 의도대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성기 사진을 보내는 사용자도 있었는데 그때 크리스티는 경찰 아저씨 여기요라는 책의 링크를 보냈다. 그렇게 무리한 질문을 감수하면서도 그 일이 할만했던 이유는 사용자가 상품 사진을 보냈을 때 추가 수익을 올릴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제휴 마케팅 링크를 보내서 사용자가 그 링크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게 했다. 그러면 결제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었다. 크리스티는 그뿐만 아니라 메커니컬 터크를 통해 의뢰인에게 먼저 접근해 혹시 의뢰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진 않냐고 묻는 적극성도 발휘했다. 그렇게 해서 종종 컨설팅비를 받았다.
메커니컬 터크에서 의뢰인과 노동자의 관계는 동료라기보다는 서로의 빈틈을 노리는 맞수에 가까웠다. 예를 들면 기업은 작업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똑같은 작업을 시차를 두고 3번 등록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제출한 답이 다른 두 사람과 다르다면 회사는 그 사람이 오답을 했다고 판단해서 그 작업물을 거부했다. 그러면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자 쪽에서는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 두 계정으로 동일한 답을 제출하면 그만이었다. 일부 터키인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두 계정으로 의미로 결과물을 제출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두 개의 답변이 일치하니까 돈을 받았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정작 착실히 작업한 사람이 한 푼도 받지 못하기도 했다. 누군가가 그렇게 부정행위를 할 때 다른 터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서로 조심하라고 알리는 것뿐이었다. 크리스티는 좋은 일감을 놓칠까 두려워 집 밖에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컴퓨터 앞을 떠나는 것조차 꺼렸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청소회사 직원과 달리 그녀는 쉬는 시간에 보수를 받지 않았기에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더 영리하고 빠르게 일해야 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시합이라도 하는 것처럼 시종일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합에 임하는 것 같은 심리가 또 그녀를 열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매일 $100라는 목표를 세우고 한 푼 한 푼 모아 목표를 달성해냈으니 말이다.